모든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흐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씨발씨발이라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는 참을 수 있다. 나는 참을 수 있다. 어쨌든 나는 참을 수 있다라고 계속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전화기 어디 갔어? 역시 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명상음악이지요. 김영동의 소리여행 산행 들으셨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말이에요. 예. 이 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식을, 예. 자기 자식을 막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어쩌다가 자식에 대해서 그런 미움이 생길까? 제가 조금 아까, 왜 욕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물론 이제 아침에 7시 반에 학교를 갔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 지가 저 방학 때 해이해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7시 반부터 공부를 하러 가는 거야. 내가 가랬어? 지가 갔지? 그리고서는 집에 오면 12시 40분에서 45분이야. 근데 내가 오늘 아침 또 깜빡 잊고 내가 또 장을 보러 갔어. 장 보고 오니까 1시더라고. 근데 막 나를 찢어보고 째려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학원을 2시까지 가야 되는데 점심을 어쩔 거냐는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야. 어저께 얘가 라면을 또 먹었어. 라면을 어저께 먹었다면서 뭘 해줄 거냐. 그래서 이제 나의 비상식량 만두를 꺼내갖고 이제 대표 줬어요. 예. 만두를 대표 줬는데 만두를 3개 먹더니 5개를 데웠는데 3개를 먹더니 2개는 먹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과자를 또 다 까먹는 거야. 시간은 1시 반인데. 저기 영민아, 네가 지금은 가야지. 엄마가 2시까지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자 그러는 거야. 아니, 개인 방송을 시간을 좀 늦추면 안 되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어제부터 화가 난 거야. 어제 우리 저기 손주 돌잔치였잖아. 내가 손주를 안고 있는 것 때문에 열이 받은 거야, 얘가. 서진이 때문에 월요일날 방송도 안 하면서 딸 때문에 30분 방송 늦추는 거 그거 안 되나? 가슴 저 밑은 곳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지만 참으면서 그치? 엄마가 참 우리 딸내미 이렇게 방학 때도 고생하는데 엄마가 참 미안하지? 그리고 데려다주고 오는데 그런데 지금 왔더니만 갑자기 자막을 딱 적용을 했는데 저 자막이 나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예 장모님 참으세요. 네가 뒤지고 싶어 환장을 했지?
사춘기예요. 어머니가 참아야죠. 그래, 사춘기. 내가 참잖아. 그래서 참잖아. 참을 수 있어. 다른 집안이었으면 난리 났을 듯. 거기다가 아까 자긴 2시까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뭘 해줄 거냐는 거야. 그래서 딸 뭐 먹고 싶어 했더니 딸이 뭐 먹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왜 나왔어? 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마 너는 만두가 먹고 싶을 거야. 그리고 속으로 빌었어요. 예, 속으로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쟤랑 꼭 닮은 딸을 낳게 해주세요. 전현이 커서 지랑 꼭 닮은 딸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 예. 그래요. 아, 요즘에 이놈 지지배가, 이것도 안 해줄 거면서 왜 나왔어? 지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지가 너무너무 오냐오냐 지 아버지가 키워가지고, 저놈의 지지배가, 그냥 참을 수 있어. 난 참을 수 있어. 속으로 빌었어. 겉으로 안 빌고. 예. 뭐, 지랑 똑 닮은 딸을 낳으면, 아기 때는 귀여울 거야. 아기 때는 귀여워서, 예. 아니, 근데 사실 우리 딸이 말이에요. 솔직히 아기 때, 5-6살 때까지 너무 예뻤어. 근데 그렇게 예쁠 때는, 아빠만 알았어. 아빠만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오라 그래도 나한테 안 오고, 그렇게 아빠만 좋아하는 거야. 그들이 미운 7살 때. 미운 7살 때부터 얘가 가만히 날 쳐다보면서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관찰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하면 아빠! 그리고 일러러 가는 거야. 나 진짜. 걔가 7살 때부터 그랬어. 내가 뭐 잘못하면 아빠! 엄마가 뭐 쏟았어! 아빠! 엄마가 뭐 흘렸어! 그러더니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는 아주 엄마 보기를 돌같이 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독립하나 보다 했지. 근데 내가 우리 딸 중학교 1학년 때 감옥 갔잖아. 감옥 갔다 나온 다음부터 우리 딸이 엄마 껌딱지가 된 거야. 내가 감옥 갔다 나온 다음부터 딸이 엄마의 껌딱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뻑하면 엄마 오늘 혼자 자기 힘들지 그래. 안 힘들다고 그래도. 엄마가 아무래도 혼자 자기 힘들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왜 혼자야? 옆에 아빠가 자고 있는데 아빠는 자잖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께 꼭 권해요. 자식은 꼭 2 이상 낳아야 돼. 예, 2 이상 낳아야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들끼리 살아. 혹시나 우리 딸이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정말 엄마 아빠 껌딱지야. 그러니까 진짜 근데 얘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 보니까 우리 여자 조카애랑 같이 다니니까 얘가 나한테 짜증을 안 내더라고. 나나 아빠한테 짜증 안 내고 지 이제 언니 자기 이제 사촌 언니잖아. 사촌 언니하고 일종의 이렇게 딱 둘 다 먼저 피곤한 척하면 지는 거다 이랬나 봐. 둘이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꼭 조카를 데리고 다녀. 힘들어 죽겠어. 나 어저께 우리 우선 우리 조카의 돌복을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예뻤어요. 우리 손주가 진짜 웃기는 게 애기들이 원래 한복을 싫어하는데 이놈은 한복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복을 이제 바지 저고리 입고 조끼까지 입고 여기다 뭘 주렁주렁 달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거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안 벗겠다고. 참 특이해. 그리고 이제
안 돼. 우리 그 동생네 집안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돌잡이, 이게 돌잡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애가 정말 신기한 게 화살을 잡는 거야. 화살을 제일 먼저 덥석 잡으니까 그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다 목사님인데 화살을 잡으니까 당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화살을 이제 다시 하자. 여기 재밌는 거 많네 하면서 다 보여줬어. 그 다음에 다시 잡으라니까 또 화살을 잡는 거야. 화살을 2번을 잡았어. 그것도 활하고 화살을 다 같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활과 화살을 치우고, 활과 화살을 치우고 그 다음에 잡으라 그랬더니 붓을 잡는 거야. 그런데 붓만 잡는 게 아니라 한 손에 붓을 잡고 한 손에 망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 이제 2개를 잡는 거야. 그리고 2개를 막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래서 생각했지. 이 아이가 얘가 아무래도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다. 이 무술과 이 문과와 그러면서도 이 정의로움을 견지하는 그런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그래서 망치를 이렇게 줄줄 빨고 다니면서 예, 그 활과 화살을 딱 정확히 2번을 잡았는데 부모가 뺐어. 그리고 나서 좋은 거 많지 않냐고. 그래서 특히 이제 지네 아빠가 엽전을 들고 이런 건 별로 재밌지 않니? 필요 없어. 이런 거 별로 재미없고 붓하고 망치를 들고 판사 망치가 돌잡이에 왔더라고요. 판사가 판결할 때 하는 망치. 그 망치하고 붓을 딱 들고 막 두들기면서 좋아해. 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식구들 출석 체크를 하는 거야. 모든 식구가 자기를 쳐다봐야 돼. 모든 식구가 자기를 쳐다봐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졸거나 딴 데 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활과 화살에다가 붓에다가 이 그 망치에다가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건 얘가 배우가 되려나 보다. 연예인이 되려는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자기를 전부 다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이게 연예인 되려나 보다. 배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하여간 어저께 우리 그 조카 손주의 그 돌잔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한복을 우리 그 손자가 너무 예뻐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정말 보내주신 시청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무거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방송 시작할게요. 예, 오늘의 방송. 먼저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일요일날 방송에 박형철 검사가 특수통이라 그랬는데 특수통이 아니라 공안통이었다. 그날 채팅창에 공안통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오늘 그 권영철의 Y뉴스에 나왔는데 이 그 박형철 검사가 특수통이 아니라 공안통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전에 제가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그냥 이 권영철의 Y뉴스로 시작을 할까요? 예, 권영철의 Y뉴스를 같이 한번 들어보죠. 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Y뉴스 소리가 좀 작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얘기죠, 결국은.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가 사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2년 전에 박형철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좌천 발령을 했어요. 근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또 부산고검으로 좌천 발령함으로써 사실상 쫓아냈다, 이런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니, 스스로 사표를 표면적으로 낸 거거든요. 네. 사표를 낸 건데 왜 쫓겨났다라고 단정하십니까? 형식적으로는 전보 인사 발령이니까 이걸 쫓아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쫓아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검찰 인사에서는 고검 검사들의 경우에 2년 지방고검 근무를 하고 나면은 다음 인사에서는 서울고검 발령을 냅니다. 4년 연속 지방 근무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 게 그동안의 관례거든요. 예. 이제 검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한 고검 검사가
고등검찰청 검사들은 지방 2년 근무하면 다음엔 서울고검에서 2년 근무하고 다시 지방고검으로 간다. 예. 윤석열 검사나 박형철 검사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건 나가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나가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예. 사실상 쫓겨난 거다.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조사했던 그 팀장 윤석열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어요. 예, 예. 이것도 사표 내라는 얘기입니까? 법무부나 청와대에서는 사표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 인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사는 당분간 검찰을 떠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사표 안 내고 버티겠다. 윤 검사는 인사가 난 뒤에 지인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검찰을 떠날 생각이 없다. 예. 윤 검사는 자신이 사건에 관여는 안 하지만 검사들이 공소유지할 때까지는 예. 팀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청취자들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네.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를 한 팀장 윤석열 검사는 이미 한참 전에 그 팀에서 빠진 거고. 2013년에 업무 배제를 시켰죠. 그렇죠. 징계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구고검으로 보내버린 거고. 예. 박형철 검사는 거기에 부팀장이었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부팀장마저 이번에 사표를 내고 사실상 쫓아내버렸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박형철 검사도 대전고검으로 자천 발령은 났는데 이게 이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재판에는 계속 지방에서 관여할 수 있었어요. 예, 관여를 해왔습니다. 팀장으로서. 예. 자, 박형철 검사를 사실상 쫓아낸 것. 왜 쫓아냈을까? 이 부분이 오늘의 Y입니다. 예.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요. 첫 예. 번째는 이른바 영린을 건드린 데 대한 보복성 인사다. 영린이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의 정통성을 흔드는 문제죠. 이게 국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수사 결과가. 핵심이죠. 예,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럼 뭐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면은 그 덕분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도 불법이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제 그걸 영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박형철 검사는 공안검사, 공안통으로 분류되거든요. 예. 검찰 안팎에서는 선거법 전문가로 평가를 하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에 구성된 국정원 특별수사팀 부팀장으로 합류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은 특수통이고 부팀장인 박형철 검사는 공안통이고 이렇게 공안통이고. 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박형철 검사가 원세훈 전 원장의 첫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등 신종 메카시즘의 형태를 보였다. 국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정부에서 이 박형철 검사가 좋게 보일 리가 만무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예. 그래요. 예.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 환송심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파기 환송심하고 이 사람이 이 박 검사가 그대로 있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죠? 대부분이 지난해 7월에 13대 0이라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했어요, 재판을. 돌려보냈어요, 한마디로. 유죄다, 무죄다 판단도 안 하고, 네.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 댓글 문제, 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좀 판단해봐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27만여 건이 불법 댓글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중에 13만여 건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로 유죄를 판단해도 될 텐데 예.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해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려면은 검찰이 공소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소유지를 지금 박형철 검사가 중심으로 해왔다는 얘기예요. 부팀장이니까. 예. 팀장은 이미 날아갔으니까. 부팀장하고 평검사 3명이 4명이 남은 검사가 재판을 해왔는데 예. 사실 전쟁 중에 수장을 날리면은 나머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장은 이미 날아갔고 이 예. 부팀장마저 날리면 평검사 3명만 남아서 계속 이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 예. 파기 환송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싸움도 해야 되는데 팀장과 부팀장이 인사에서 연속으로 물을 먹고 쫓겨나는 현실을 보면서 평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게 되네요, 이제. 이게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내보내는 건 재판 관여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인사다. 두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예. 세 번째는 뭔가요? 검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엄포 내지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일선 검사들한테 예, 어떤 그러니까 메시지요? 청와대나 상부의 지시 부당하건 아니건 관계없이 상부의 지시에 맞설 경우에 확실하게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다. 이번 인사는 거의 보라는 듯이 했다. 여봐라 예. 보란 듯이. 국민의 눈치도 안 보고 검사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인을 주는 것으로 정말 잘못된 인사다. 검찰의 인사를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예, 예. 야, 이번 인사는 학살에 가깝다. 검사들에게 정말 모욕을 주는 인사인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학살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예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팀장 날아가고 이번에 부팀장 날아가고 3명의 평검사가 계속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예단을 하는 게 참 재판을 예단을 기자들이 잘 안 합니다. 네, 물론 재판은 쉽지 않죠.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쭉 우리가 과정을 이어보자면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뜬금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찍어내기 당했죠. 그렇죠. 윤석열 팀장 배제됐죠. 예. 이제 박형철 검사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이제 검찰에서 사표 냈고. 떠났죠. 그리고 지금 어제 그 5차 공판이 열렸거든요. 예, 예. 근데 재판부가 북한 인사를 이유로 3월 14일 날 6차 공판을 열겠다고 무슨 이유로요? 법관 인사가 곧 법관 있는데 인사가 곧 근데 이게 있으니까. 곧 일주일마다 매번 재판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미뤘죠. 예.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일일이 뭐 시간상 다 소개는 못하겠지만은 재판부가 왜 이러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재판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럼 이거 무죄 내려고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군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거꾸로 딱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 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음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저는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의 Y뉴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리가 되게 안 좋았죠? 소리가 되게 안 좋은데 이 방법이 없네. 이걸 어떻게 고치는지. 예, 아이고 중계방이 2개가 더 생겼네. 예. 네. 지금 이제 들을만 하시다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들을만 하시다는 분들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현재, 그니까 이게 뭔가, 시스템 볼륨이 사라졌어. 그 인터넷 동영상 소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최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예.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웃풋이 크게 최대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동영상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내 마이크 볼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가? 내 마이크 볼륨을 좀 줄이고, 예, 마이크 볼륨을 줄이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좀 조정하시면, 예, 현재 제 목소리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는 건 내 목소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볼륨을 최대로 낮춰놔서 그래서 그 동영상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닌가. 예. 이거 진짜 참을 수 있다. 그죠? 네,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 불편하시면, 예,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하시면 방송 좀 쉴까요? 여러분들이 막 듣기 괴로우시다 그러면 방송을 좀 쉬는 방법도 있고, 예, 그래도 괜찮다, 들을만하다, 예.
전혀 안 불편함. 네. 뭐 전혀 안 불편하다는 분들이 다수인데, 예, 전혀 안 불편하다는 분들이 다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안 듣겠다. 불편해서 못 듣겠다. 손 들어 주실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도저히 이거 방송 볼 수가 없다. 그러신 분 손 들어 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왜 손 들면 안 된다 그래? 못 듣겠는 사람 빨리 손을 들어야지. 못 듣겠다는 사람들 빨리빨리 손 들고, 그리고 안 듣게 해줘야지. 예. 많이, 예, 많이 영악해졌어. 예, 요원들이 많이 영악해져가지고, 예, 쉽게 안 넘어오네. 잠깐만요. 지금 중계방이 더 생겨서 제가 현재 로그인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꼭 중계방이 몇 명 보지도 않는데 중계방이 3개 생기나 몰라. 불편하게 시리. 그죠? 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겨울 낚시는 잘 안 먹힘. 그래? 자, 일단 그래서 박형철 검사, 예, 박형철 검사가 특수통 검사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공안통 검사였다. 그래서 지난 방송 바로잡기. 예, 우리 방송 그래서 함부로 다 믿으면 안 돼. 계속해서 검증하면서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특수통과 공안통에 대한 설명 우리 국민들이 다 알 때까지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이제 이 공안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제 선거법 관련 옛날에는 공안검사가 뭐였냐면 간첩 잡고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에는 소위 공안검사들이 뭐했냐 그러니까 1990년 이전에 일선에서 공안검사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이 뭐했냐면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는 거 그게 공안검사들이 한 짓이었어요. 예, 1990년 이전에는 예, 노동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갖고 죽였던 게, 그게 공안검사들이 한 짓이었어. 그러다 이제 1990년 이후에 정권들이 이제 민주화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예, 요런 거를 이제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공안검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1990년 이후에는 선거법 말고는 이제 공안검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웠고 1990년대부터 발달한 게 뭐냐면 특수통 검사인데 특수통은 뭐냐 이 사람들은 소위 고위 공직자 예, 그러니까 정권 비리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권노갑 계열이라든가 동교동계와 김영삼 대통령의 새 아들 이런 비리 수사하고 이랬던 게 특수통 노무현 대통령 때 형이라든가 친노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특수통 검사. 김영삼 때 김영삼 아들 김현철을 감옥에 보낸 그 사람들이 이제 특수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 특수통 검사들이 고위 권력자에게도 굴하지 않고 정의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래서 되게 자부심을 갖는 검사들이었어. 근데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특수통 검사들을 전부 다 홀대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공안검사들을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예. 공안검사들을 불러들이면서 공안검사들이 검찰의 핵심 인사를 다 맡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검사들이 이명박 때 참다가 마지막 해인가 검난이라는 걸 일으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의 검찰총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6개월 가까이 가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만에 검사를 뽑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뽑은 게 그게 최동욱이었다.
근데 이제 이 최동욱, 윤석열, 박형철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동욱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소위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굉장히 검사로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제 박형철 검사는 나는 그래서 윤석열이 팀장하고 부팀장이라 그래가지고 박형철 검사가 그 특수통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특수통 윤석열 팀장에 그 공안팀, 그러니까 공안통 그 박형철 붙여서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도리어 박형철 검사가 이 그 합리적 보수의 시각인 거죠. 칼날 같은 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결국 국정원의 범죄를 밝혀내는데 일조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형철 검사를 한직으로 내돌리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갖고 결국 내쫓은 그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결국 영린이란 말이 뭐냐 아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영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위 용의 어떤 비늘을 얘기하는데 그 치명적인 그 급소? 이런 뜻이래죠. 예. 영린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용의 어느 비늘인데, 그 비늘을 건드리면, 이 치명상을 입는 그런 이제 급소, 용의 급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린을 건드렸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뭐라 그러나, 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왕의 약점을 건드려서 왕을 분노하게 했을 때 그때 주로 쓰는 표현이 영린이라는 표현이다. 그러면 박근혜의 영린은 뭐냐? 박근혜의 약점, 박근혜의 결정적 약점이라는 건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 박근혜의 영린이라고 그러고 결국 박근혜의 그 약점을 건드린 그 공안통 검사에게 치명상을 입힌 그러니까 절대 검사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게 이제 박근혜식 정치다라는 이야기 넘어가고요. 예. 자, 다음 부분. 오늘 그 황교안 총리가 대대적으로 아침에 생방송으로 부패와의 전쟁? 자막이 왜 이렇게 대형 됐어? 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그러면서 4대 백신? 부패를 방지하는 4대 백신을 발표했어. 예. 와, 굉장히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황교안이가 누구예요? 황교안이가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 황교안이가 소위 이제 그 4대강, 이명박이 4대강을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그 뒤를 좀 봐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그 이명박이랑 같이 그 4대강 멤버들 모이는 모임에 참가했다가 기자들한테 찍혔잖아. 4대강 부패 주범하고 어울리다가 기자들한테 찍혔던 게 그게 황교안이에요. 예. 아니, 가발이 중요하냐? 아니, 그 가발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발 얘기를 자꾸 해. 지금 대머리 가발 얘기한 사람들은 뭐야? 그게 황교안의 약점이야? 더 중요한 약점은 왜 침묵하면서 대머리 가발 그 얘기라고 앉아있냐고. 그거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비하이고요. 우리들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황교안이 자기가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근데 황교안이 누구야? 4대강 부정부패 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사람이야.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랬던 놈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정부패를 자기가 방지하고 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외모 얘기를 뭐하러 해? 또 그리고 미필 그 부분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머리는 개인의 부분이야.
그러나 군 미필이라는 건 매우 심각한 우리나라 모든 남성들에게 멀쩡한 신체 건강한 남성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 근데 황교안이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근데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서 군대 미필이라는 거야. 근데 두드러기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도 남아있질 않아.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 병역 면제 판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두드러기 판정을 나중에 일주일인가 8일 뒤에 갖다 냈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서민의 자식들이 먼저 병역을 면제받고 그 다음에 그 진단서를 갖다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의 병역 미필 과정이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이 매우 구리구리한데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이 두드러기로 군역을 면제받으려면 계속해서 막 긁고 피가 나도록 긁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되는데 그런 치료받은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 그게 황교안의 군역 미필이라 군 미필 문제라든가 부정부패 세력을 비호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해요. 근데 자꾸 가발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뭐냐고. 왜 이렇게 수준이 천박해? 그 외모 가지고 뭘 그렇게 비난거리가 된다고. 가발 쓸 수도 있지. 내가 볼 때는 이 황교안 가발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이 황교안의 진짜 비리, 황교안이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물타기 하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대형 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쇼죠. 정말로 이런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총리라면 먼저 4대강 사업,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지금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 그 무슨 해군 참모총장 하나 구속되고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 지금 방위산업 비리로 이명박이 날려먹은 돈이 1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진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것도 지금 해결 못했지. 거기다가 자원외교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더 기가 막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베스트 인수하는 과정에서 즉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기 CEO에게 배임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재판에서 배임 책임이 없다라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 그래서 지금 뭐 검사가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이런 수준에서 지들이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부패 방지를 하냐고. 하베스트가 뭐예요? 하베스트라는 게 소위 이명박 때 자원외교 하겠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깡통 회사를 비싼 돈을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서는 인수를 했어. 근데 그게 깡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깡통 회사를 인수하면서 정부에서 각 기관 관련된 무슨 회사나 이런 공사들에게 강요를 해갖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한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는 그런 주제에 어디서 무슨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개뻥을 치고 앉아있냐고. 아침부터 뻥치니까 좋아? 아침부터 뻥치니까 좋냐고. 압뻥 정부야, 압뻥 정부. 아침부터 뻥치는 정부. 순 개뻥이지. 정말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부터 철저히 색출을 해가지고 범인들을 잡아 족쳐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이게 뭐예요? 그 거대한 국책 사업에 대해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말로 혹시 뭐 뒤로 뭐라도 좀 로비 창구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니야? 로비 창구 새로 만들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예. 박근혜가 부패 방지를 해? 자든 소가 웃겠다. 예.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지금 국회가 난리도 아니에요. 국가 비상사태라고 새누리당이랑 뭐 박근혜랑 막 난리가 났어. 국가 비상사태라고. 뭐가 국가 비상사태냐?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거구가 아직 확정이 안 돼. 그 선거구 얘기가 뭐냐? 지난 2012년에 선거구가 있어.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서울은 수십만 명의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경상북도나 전북의 일부 지역은 그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서울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하나씩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 비례를 맞춰서 적어도 서울의 한 지역구의 인원의 그 절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구 희박 지역 3명의 국회의원이 줄어서 2명만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야. 근데 지금 경북에서 죽어도 자기네들 자리를 못 내놓겠다 이거 아니야. 자기네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지역구를 못 줄이겠다라고 지금 땡깡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사실은 지역구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인구가 희박한 경북 지역은 줄이고 서울 수도권에서 늘려야 된다. 이걸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 비례대표를 도리어 늘려야 된다.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 이게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바빠갖고 국가 중앙의 고민을 못하는, 그리고 자기 지역의 쪽지 예산 같은 거 막 따내가느라고 실제로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이유들이 있더라. 그러니 소위 지금 기호 2번에서 쓸만한 의원들은 대부분이 비례대표야. 지역구 신경 안 쓰고 의정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 2번 정당에서는 지금 뭘 만들자. 비례대표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 근데 이 두 입장이 부딪히니까, 자, 여러분이 볼 때 누구 입장이 옳아? 지금 선관위의 권고대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 절대로 못 줄인다는 새누리당. 그리고 이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당이 옳아? 1번이 옳아? 2번이 옳아? 2번이 옳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언론에서 이거 설명해요 안 해요?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여야가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얘기해. 진정한 언론이라면 새누리당은 뭘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뭘 주장하고 있다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것들이 여야 싸잡아서 마치 자기네들 밥그릇을 지키는 것처럼, 아니 2번 정당의 주장이 왜 자기들 밥그릇이야? 새정치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밥그릇을 지키는 게 아니야.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지. 근데 왜 그걸 여야가 똑같이 자기 밥그릇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냐고. 지금 1번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게 맞아. 그러나 2번이 주장하는 건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건데 싸잡아 비난하면서 계속해서 국회가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안 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참 나쁜 언론이야.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둥,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는 둥,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국가 비상사태에 놀러 갔네?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축사하러 갔어. 그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축사 안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나? 지금 이게 왜 원내대표가 나가는 게 심각한 문제냐 하면, 지금 여야가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과테말라 머시기 취임식에 참여한다고 그러면서 국회를 비우고 떠났어.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없다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여당이 없어. 만약에 노무현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했어봐. 쌍욕, 개혁, 2박 3일이 무슨 일주일 내내 특집으로 욕할걸? 국가 비상사태라더니 과테말라 놀러간 원내대표. 잠깐 갔다 오는 거래. 지랄 연병이지. 이것들은 해외여행 못 가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봐. 해외여행 못 다녀서 죽은 귀신이 붙어서 저지랄들이야. 예. 다음 이야기. 자, 여러분, 제가 일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의 뒤를 이은 뭘 했어요, 지금? 예. 최경환의 뒤를 이은 경제수장을 새로 발표했죠. 지금 이제 이 경제수장이 왜 필요해요? 예.
경제수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게 안 됐다. 지금 가계부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 가계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위기다. 이게 가계부채가 폭발을 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충격이 클 거다. 무엇보다 지금 소득들이 전부 다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폭발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 가계부채가 폭발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최경환이랑 박근혜가 빚 얻어서 집 사라. 그래서 아파트값 올랐다고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파트값 올라서 팔린 사람들 많아요? 뭐 거래량이 뭐 8년 만에 최대다.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면 뭐 하냐고. 우리 집도 내놓은 집 저기 10년 됐어. 안 나가. 즉 가계부채를 그렇게 빚더미에만 올려놓고 아파트값 올렸다라고 지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지금 서민 경제는 몰락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경제수장을 바꾸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바꾼 놈이 똑같은 정책을 펴. 최경환이랑 같은 정책. 심지어 지네 집 빚도 못 갚으네.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몰려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데려온 경제수장이라는 애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온 경제수장이라는 애가 지네 집 빚도 못 갚았어. 자기 부인이 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 빚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매덕을 그걸 안 갚고 버티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이 막 빚지라고 그랬잖아. 빚을 막 지라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최경환 뒤에 온 경제수장의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네 빚도 안 갚고 배째라잖아.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이 망친 경제를 그 최경환 뒤에 누구 유인호? 유인호인지 뭔지 최경환 후속타는 배째라 이걸로 밀고 나가려나 봐. 빚 못 갚는다 배째라. 그럼 우리도 빚 못 갚겠다 배째라 그럼 되나? 유희로 닮아가지고 유희로처럼 우리 서민들도 우리 빚 못 갚는다 배째라 이러고 버티면 되는 건가? 아 그래요. 그런 어떤 그 해법을 제시한 건가? 지금 종편이 무슨 얘기야? 종편이 편파적인 건 인정하지만 대놓고 하진 않아요. 어이 스필버그, 종편이 대놓고 하지 않으면, 그게 대놓고 편파적인 게 아니면 뭐가 대놓고 편파적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새누리당 주장하면서 개소리를 하는데 그게 편파적이지 않으면 누가 편파적인 거야? 나? 내가 편파적이야? 꺼져. 진짜 내가 요즘에 너무나 서정적이었나 봐. 제가 요즘에 우리 요즘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풀어드렸나 봐요. 누가 지난주 일요일날 내가 3,500명이나 들어와가지고 3,500명이나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그런 나라 어딨겠냐 그랬더니 그럼 왜 자기네들은 강퇴시키냐? 나는 정상적인 사람만 세는 거야. 내가 정상적인 사람만 들어오라 그랬지. 아무나 비정상적인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 정도로 막 관대하진 않아. 우리 방송에서 와서 나라 걱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건 이 정상적인 사람들만 나라 걱정하고 토론하란 얘기지. 박근혜를 지지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지금? 종편이 편파적이지 않다. 대놓고 편파적이지 않다. 이따위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우리 방송은 정상인만 출입이 가능해. 혼이 정상인 사람들. 하도 박근혜가 혼이 비정상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지금 지네들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외치는 몰지각한 혼들이 많이 들어와. 그 비정상적인 몰지각한 혼은 출입 금지되어 있어. 왜 우리를 강퇴시키냐? 니네가 몰지각한 비정상 혼을 가졌기 때문이니까 박근혜한테 갖다서 따져. 자, 그 다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모티콘은 2개부터 강퇴라 그랬죠? 그래서 좌우지간 이 최경환이라는 박근혜 경제팀의 판박이
한마디로 이제 판박인데 박근혜는 유일호는 좀 더 심각해. 뭐가 심각하냐? 지금 이제 이 최경환이는 빚내서 집 사라 이랬잖아. 근데 이 유일호는 어떤 모범을 보였냐? 자기네 집에서 갚을 돈 없다고 쌩까기.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유일호네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지네 마누라가 갚아야 될 빚이 있어. 근데 지 재산, 자식 재산 전부 다 부인하고 별개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계 빚을 이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법적인 이혼을 하는 거지. 법적인 이혼을 하고 남이에요 이러면서 빚을 안 갚는 방법. 예, 배째라. 예, 요런 방식의 해법을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경제 수장이 된 거 아닌가? 예, 그럼 이제 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예, 자기 부인이 신용불량자야. 부인이 신용불량자인 사람을 경제수장으로 앉히는 게 박근혜식 경제정치야. 자기 부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으로 앉히는 게 박근혜식 경제정책이다. 뭘 더 기다리겠느냐. 뭘 바라겠어.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 주둥이로만 척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박근혜식 경제정책. 예, 우리 국민들이 이 돌아오는 4월 총선에서 박근혜식 경제정책에 대해서 박근혜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많은 언론에서요 개소리를 해요. 무슨 개소리를 하냐면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용 선거가 아니다. 누가 그래? 국회의원 선거는 원래 정권 심판이야. 도리어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야말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이 정책 심판이고 정권 심판의 성격이야. 그런데 이번 그 언론에서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몰아가면 패착이라는 이 무슨 개소리야. 그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선거의 기능에 보면 정치 권력을 심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치 권력을 심판하는 기능을 하는 게 선거이고, 이번 선거가 바로 박근혜와 여당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자, 그래서 박근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은 1시 반에, 3시 반에 저기가 있어요. 이 시민단체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이야기로는 어제 대대적으로 뉴스 보도가 나왔었다며. 삼성전자하고 이 피해자 단체하고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최종적인 뭐 협상 서명을 하기로 했다. 예, 백혈병 환자들하고 최종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가 어저께 대대적으로 났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그 백혈병 환자들하고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나온 게 이번이 2-3번째예요. 근데 이제까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야. 어저께 뭐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가 오보였다. 오보가 아니라 삼성 측의 언론 플레이였다. 김현정 쇼의 인터뷰 좀 갖고 와보세요. 예, 김현정 쇼에 삼성 백혈병 환자 대타협 그거 오보라는 인터뷰. 예, 그거 좀 갖고 와보세요. 나는 그동안에 하나 검색을 해서 지금 좀 찾아볼 게 있어서. 예. 네. 그 관련 내용 네. 뭐 없어요? 못 찾겠어? 그러면 잠깐만. 김현정 쇼는 그 인터뷰는 안 나왔고 없나 봐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잠깐 이게 노컷뉴스 여기에 나와 있나요, 인터뷰가? 예, 노컷뉴스 이 인터뷰에 나와 있어요?
유미 씨는 아버지의 택시 뒷좌석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8년 만에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제 딸내미 말 좀 들어주세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는 8년 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버지 황상기 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직원들이 걸린 백혈병. 이 백혈병을 둘러싼 논란, 자그마치 8년을 끌어온 논란이 오늘 최종 합의, 즉 최종 서명이 된다. 어제 삼성전자가 발표하면서 크게 뉴스가 됐죠. 그런데 이 논란의 첫 시작이었던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건데요. 자, 어떤 얘기일까요?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 2014년 11월부터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쭉 해오신 거죠? 예, 대화를 이렇게 쭉 해갖고 오는 중에요. 예. 2015년 7월 달에 이 조정위 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예.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피해자 모임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예. 가족대책위원회란 곳하고 반올림이란 곳하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황상기 씨는 반올림에 속하신 거고요. 예, 저는 그 반올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사측과 가대위, 예.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예. 이렇게 세 축이 중심이 돼서 대화를 해왔던 건데 이때 해결 의제가 세 가지였다고요. 예, 세 가지가 이제 재발 방지하고 예. 사과하고 보상하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과하라, 보상하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예. 세 가지가 해결이 되면 그게 다 해결이다라고 세 축이 예. 다 동의를 한 겁니다. 예, 예. 세 가지가 다 합의가 돼야지만 최종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네. 이제 속보로 막 보도가 된 것에 의하면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세 가지에 대해서 다 합의가 돼서 오늘 최종 서명을 하기로 했다. 최종 예. 타결 이렇게 됐다는 예. 건데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 기사 나온 거를 저도 봤는데요. 예. 그 기사 나온 것은 전부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거짓말이고, 왜서 거짓말이냐고 예, 하면은, 예. 이 조정위에서 나온 그 조정 권고안을 가지고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예. 삼성에서 이 사과하고 보상, 재발 방지 이 문제를 전부 다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한 상태에서 이제 조정위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조정위의 그 조정위원장님이 이 한 가지 재발 방지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반올림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가대하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 재발 방지 문제만 이제 오늘 합의를 하는 것이고 사과하고 보상 문제는 삼성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그 대화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의제 중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만 세 단체가 세 축이 다 동의한 거지 사과와 네.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안 됐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말도 못 꺼내봤어요. 그러면 아버님 오늘 반올림 측은 가서 서명 안 합니까? 아니 이 재발 방지 부분에만 서명을 하고 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보상 문제 해결됐다. 보상을 회사에다가 신청한 사람이 150여 명이고 그 가운데 100명 넘는 인원에 대한 보상을 이미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최종 서명을 해도 될 만큼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삼성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다 보상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15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130명 정도를 보상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다가 150명이 신청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자료를 안 꺼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버님. 150명이 다 가족대책위나 반올림에 전부 다 포함이 돼서 활동하시는 건 아니군요. 예,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 반올림이나 가족대책위에 나와가지고 이 삼성에다가 이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집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올림과 연관을 가지면서 어떤 연계를 가지면서 가는 피해자는 한 60여 명 되고 가족대책위는 한 6명 되고 그 외의 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사측하고 협상을 하고 계신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150명 중에 한 100여 명 넘게 우리가 보상이 끝났으니까 이건 최종 합의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 예. 그렇죠. 반올림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100명이 신청했는지, 150명이 신청했는지, 10명이 신청했는지, 삼성에서 그 말로도 하면 그렇게 하고, 사실적인 근거를 안 꺼내놓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과 부분은 예.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믿기 어려우세요?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과라고 하는 거는, 예. 피해자가 사과라고 받아들여야지만 사과인 것이지, 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과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래서, 반올림에 속한 60여 명의 피해자분들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지. 이게 무슨 사과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어제 오후에 이게 최종 합의가 됐다. 최종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런 속보 보고 저도 무척 반가웠는데 지금 아버님 말씀 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착잡한 상황이네요. 삼성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요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해왔고요. 믿을 수 없는 그 얘기만 계속 해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올림 측의 60여 분이 요구하는 보상은 어느 정도 예. 수준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 삼성에선 그게 안 된다. 어디에서 부딪히는 건가요? 그건 조정위안은 삼성에서 거부했잖아요. 조정위에서 내놓은 안,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 이렇게 하라는 그 안을 삼성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 조정위에서 그 조정 권고안을 냈는데 삼성전자에서 1,000억을 이 기부를 해서 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예. 공익재단에서 그 1,000억을 가지고서는 이 피해자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걸 다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체를 삼성에서 거부했잖아요. 상설 예. 공익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삼성이 예. 1,000억을 주고 그 공익재단이 보상을 하고 재발방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조정을 한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반올림은 받아들이세요? 반올림은 그걸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좋다고 했는데. 삼성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삼성전자에선 이렇게 상설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회사가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이건 부조리하다 해서 못 받아들인 거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못 뜻인 것 받아들인다. 같아갖고 그 자체를 거부를 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오늘 최종 타결이 예.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 게 2007년이죠, 아버님? 예, 2007년 3월 달에요. 예. 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에 정말 예. 우여곡절 끝에 재작년에 이 조정위원회 꾸려졌을 때 예. 그때는 다 해결되는 거구나. 좀 사실은 안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반가워했었거든요. 우리 유미가 이 반도체 공단에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어갖고 이 문제를 삼성전자하고 이 싸우는 과정에서 삼성에서 엄청나게 저한테 그 해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해유를 저는 다 뿌리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된 치료 받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된 보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충분히 해서 반도체 공장을 깨끗하게 해서 예. 다음서부터는 이런 암 환자가 덜 나오거나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에 의한 보상을 받게끔 이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반가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것은 물거품이 되온 거거든요. 예. 우리 딸 하나 보상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걸 예. 반드시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아들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붙잡고서 여태까지 오신 건데 예. 지금 마무리가 좀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라 도저히 나는 사인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삼성에서 그냥 힘만 믿고 언론 프레임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답지 못한 글로벌 기업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힘을 내시고요. 예. 원만히 해결됐다는 속보가 다시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예.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죠. 첫 번째 피해자,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였습니다. 인터뷰가 지금 한 8분 정도 다시 연장이 됐어요. 예, 좀 연기가 돼서. 자, 일단 우리 양희원영 환경연합 처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관계로 인터뷰가 한 40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여러분 또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약속이란 영화들 다 보셨지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삼성의 실체가 더 많이 드러난 걸로 예, 보이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 반도체 공정 과정이 그렇게 유해한 걸 이미 미국에서 1980년대 밝혀진 거예요. 1980년대에 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다. 이게 밝혀져서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을 다른 데로 뺐어야 됐던 거야. 그때 삼성에서 그 반도체 공장을 한국으로 갖고 온 거예요. 맨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죠. 예,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게, 예, 그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나 반도체 공장 자체가 그 반도체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러나 맨 마지막에 금속 물질을 여러 번 입혀가지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 칩이잖아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유해한 그 중금속이 중금속을 녹여가지고 막 그 처리를 하는 거야, 화학 처리를. 근데 우리가 그 반도체 공장 그러면 깨끗함의 상징이라 그러면서 하얀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싸는 옷을 입고 막 신문에 많이 나왔었어.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싼 그 옷이 어떤 용도냐 하면 그 유해한 중화학 물질로부터 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부터 먼지가 그 물건에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용이었던 거야. 노동자의 먼지가 바깥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용이었지 그 유해한 중화학 금속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노동을 했던 노동자들이 내가 옛날에 그 수원에서 그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 걔네들이 이제 그 재수생으로 많이 와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방진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그 옷이 공기가 전혀 안 통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전부 다들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 나는 걔네들이 결국은 이 중금속 오염이 아니었나 싶어. 피부병이 심하고 무좀도 되게 심하고 그 방진복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지금 살아있을까 싶어. 좌중간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수가 암에 걸렸고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가 100여 명이야. 100몇십 명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확인된 환자가 100몇십 명인데 그 중에 반올림이라는 단체로 활동하는 게 60몇 명. 그리고 소위 피해자 가족협의회라는 걸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가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150명하고 합의했다. 150명이 합의금을 받아갔다. 그 150명은 어디서 나온 애들이냐. 이게 지금 반올림의 주장이잖아요. 가장 먼저 이 반도체 피해를 주장했던 게 반올림이란 단체이고 그래서 이 반올림이 가장 정확한 내용인데 이제까지 삼성에서 150명이랑 합의했다라고 뻥을 쳤는데 그 뻥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150명 명단 달라.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풀용 아니냐. 예. 예. 자, 그래서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나. 지금 이 어느 회의가 매우 치열해가지고 지금 이 인터뷰가 불가능하다고 4시로 미루자는데, 그러면 다른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네? 그래요. 일단, 4시까지 다른 이야기로 쭉 연결해 가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부도덕해. 어떤 부분이 부도덕하냐 하면, 실제로 이제 삼성을 말하다란 책이 있어요. 김용철이라는 변호사가 쓴 내용인데,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성에서 일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야.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느냐 하면 삼성에서 일하던 시절에 그 삼성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 법조계에다가 뇌물 전달하던 일을 했던 사람이 김용철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2006년인가 7년에 2006년이죠. 2006년인가 7년에 2007년인가 보다. 2006년 가을쯤에 노회찬 의원이랑 같이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를 한 거야. 그러면서 삼성 장학생이란 이름으로 한마디로 삼성에서 뇌물을 주었던 판검사들의 리스트를 공개해버렸어. 그런데 이제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그걸 공개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김용철이라는 사람은 지금 변호사도 못하고 그 부인의 빵집
그 셔터나 내려주는 그런 지경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김용철이라는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집 앞에 차 한 대가 서가지고 다 듣고 있다는 거야. 계속 감시하고. 그리고 그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같이 그 양심 선언할 때 옆에 있고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거를 공개한 죄로 이 사람은 2012년이었지. 2012년에 국회의원 당선됐다가 바로 배지를 뺏기잖아요. 배지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안철수한테 넘겨주게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야. 그리고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동안에 삼성이 얼마나 극심한 탈세를 해왔는가. 그래서 그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약 10조 이상의 세금을 탈세한 게 10조 이상이라는 거야. 삼성이 그동안.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아들에게 이 경영권을 그 불법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탈세를 한 거야. 아들에게 경영권 넘겨주려면 그 막대한 주식을 이제 증여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이 증여세를 다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삼성 에버랜드 뭐 이런 얘기, 제일모직 얘기 들어봤죠? 제일모직, 삼성 에버랜드 뭐 이런 주식을 가지고 순환출자, 그 순환출자 구조라는 거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예. 맨 처음에 아주 조그만 회사에 주식을 웬만큼 가져.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주식을 최대로 보유해. 그러면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조그만 고기가 큰 고기까지 다 먹는 식이야.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전체 삼성전자의 그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이 순환출자라는 건데, 이게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삼성을 넘긴 방식이고, 이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탈세가 있었다. 이걸 인증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인증한 사람들만 패가망신하고 여전히 삼성은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삼성의 물건이 좋다? 뻥까지 말라고 그래요. 삼성의 AS 센터는 토요일에도 저녁 6시까지 북적북적대. 무슨 얘기야? 삼성은 고장이 너무 잘 나는 거야. 물건의 고장이 너무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AS 센터가 북적북적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삼성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잖아.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이 반올림의 주장을 해결할 것처럼 몇 번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다 언플이었던 거야. 실제로는 반올림하고 어떤 타결도 안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재발 방지. 지금 3가지를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야. 첫째는 재발 방지, 둘째가 그 회사의 사과, 공개 사과, 그 다음에 3번째가 보상인데, 배상 보상인데, 사과나 배보상은 하지 않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만 합의하기로 한 건데 마치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다. 위안부 문제처럼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언플부터 한 거야. 이 썩을놈 새끼들이. 예,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이게 언플이다. 이걸 밝히는 인터뷰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삼성 불매운동을 하면 LG는 괜찮냐? 사실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삼성보다 노조가 세대요. 예, LG는 삼성보다 노조가 세서 그래도 삼성보다는 LG가 노동자들의 조건이 삼성보단 낫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노조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엔 노조에 발만 담궈도 씨를 말려버리잖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완전히 이제 말려 죽여버리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정말 악덕 기업이고, 예, 삼성이 정말 그래서 악덕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LG 폰의 문제는 LG 폰이 화질도 되게 좋아. 통화 음질도 좋고. 근데 LG는 그 배터리 해결을 못했어. 근데 내가 GK인가 GX가 써봤는데 그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는 LG를 안 사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LG들은 G4부터는 좋다. G3, G4는 좋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내가 LG 노트북을 써봤는데 그 삼성 노트북은 뭐 더 구리고, 그래서 삼성을 불매운동을 하면서 내가 LG 노트북을 썼는데 LG 노트북도 문제가 뭐냐면 그 전원 공급 장치가 자꾸만 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저기 뭐라 그러나 이 전원 공급 장치를 바꾸고 있어요. 내가 돈 주고. 황당해. LG가 아무래도 LG가 옛날에 LG 노트북에 배터리가 폭발한 적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LG는 그 디스플레이, 그 소위 이 LED 모니터라든가 모니터는 최고로 좋은데 그 배터리 부분을 해결을 못 하나 봐. 그 배터리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게 LCD예요? LED, LCD. 하여튼 이 LG는 그게 좀 문제야. 내가 이 아이폰을 쓰는데요. 아이폰은 내가 여러분 보셨다시피 11시간씩 방송을 해도 화면이 꺼지거나 그런 게 없어. 아이폰은 11시간씩 방송을 해도 화면이 꺼지거나 그러는 게 없는데 그 LG는 그러니까 충전을 하면서 화면을 켜놓으면 바로 열받아가지고 다운돼 버려. 화면이. 그런 게 이제 LG의 문제이고 그 삼성도 똑같다더만. 삼성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삼성도 그렇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똑같은데 왜 삼성만 욕먹냐? 삼성은 노조를 씨를 말리는 노조 활동을 하면 완전히 그 폐가 망신을 시키는 회사야. 그게 이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목표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성은 안 써야 된다. 삼성 불매운동을 한다. 사실 나는 2009년까지는 동의를 못했어.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온 국민이 삼성을 쓰고 있는데 삼성 불매운동이 말이 되냐. 근데 그 반올림 얘기를 읽고 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삼성을 하나도 안 샀어. 2009년 이후로 내가 삼성을 하나도 안 산 게 이 반올림 이야기를 읽고 나서 삼성이 정말 부도덕한 기업이구나. 그 다음에 이 김용철의 삼성을 말하다란 책에 나와 있는 정말 이 노조를 탄압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게 삼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삼성에 노조 있어요. 노조 있어요. 원래 옛날부터 노조가 있었어. 아무도 모르게. 예. 노조를 몇 명이 만들어갖고 신고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삼성에 노조가 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미 노조가 있어서 안 된 거야. 그러다 이제 복수 노조가 되면서 복수 노조로 법이 바뀐 다음에 삼성도 노조를 만들었어. AS 센터 직원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노조를 만든 AS 센터에는 일을 안 주는 거야. 가령 이제 그 AS 센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A, B, C 중에 B에서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AS 센터 직원들이.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AS 센터를 A하고 C로만 연결해 주는 거야. B로는 연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수리를 못하면 굶어 죽게. 그래서 AS 센터 직원들이 29만 원, 월급 29만 원 받고 자살했잖아. 그 삼성 AS 센터 직원들이 자살한 게 5명인가 돼. 그게 저 삼성의 문제예요. 그런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용노조를 운영하는 기업은 많아요. 그런데 특히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액을 많이 내는 기업인데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기업인 거야. 그래서 삼성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삼성 불매운동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요원들이 출연하는데 오늘은 조용하네? 예. 오늘은 아마도 그 반올림 삼성전자 백혈병 요 부분 여론 조작하느라고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이죠. 자, 그 다음.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삼성을 죽여야 될까요? 삼성을 죽여야 될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은요, 우리 국민이 키워준 기업이에요. 삼성전자하고 SK통신은 우리 국민들이 노예계약으로 키워준 회사야. 사실 삼성전자가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7년 전? 17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전자회사가 아니었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LG가 우리나라 전자회사에서 1등이었어. 근데 90년대 초반을 넘었으면서 삼성이 성장하게 된 게 AS 센터 때문이야. AS 센터를 만들면서 삼성이 성장을 하게 된 거였죠. 그 금성이 LG의 전신이잖아. 그러다 이제 금성이 이제 족벌들끼리 서로 재산 분쟁하면서 갈라섰잖아. LG하고 GS로. 그러면서 이제 LG전자가 쪼그라들게 됐지. 그전에는 이제 삼성이 항상 1등이었던 거야. 그런데다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10몇 년에 걸쳐서 크게 된 건 휴대폰 때문이에요. 그 삼성이 전화기를 다 공짜로 준다. 공짜 폰을 굉장히 많이 공급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짜 폰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 통신사들하고 협의를 맺고 기본 요금을 그 당시에 35,000원으로 3년 약정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휴대폰을 3년 약정 35,000원 이렇게 했었어. 그러면 그 35,000원씩 3년이면요. 생각해봐. 1년에 40만 원씩 120만 원 정도를 준 거야. 그죠? 1년에 해서 120만 원을 주면서 그러면서 SK하고 삼성이 컸던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120만 원을 주고 썼던 그 전화기는 실제로는 해외에서 10몇만 원에 팔렸던 실제로 해외에서는 10몇만 원에 팔리는 그런 싸구려 전화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 노예 계약을 맺고 그거를 10몇 년에 걸쳐서 그 통신사하고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SK통신하고 삼성전자를 지금의 재벌로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SK하고 삼성은요 국민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의 기업인 SK하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 CEO를 바꿔야 되는 거야. 국민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국민들의 등골을 빼서 성장한 기업인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의 문제점은 뭐냐? 오너들이 미친 거야. 그 SK 회장이라는 그 미친 사람이지 그게. 지 사생활을 언론사에다 그걸 왜 공개하냐고. 이혼하고 싶으면 법정에다가 얘기하면 되지. 그로 인해서 이 SK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추락됐냐고. SK통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키워준 기업의 이미지를 회장놈이 떨어뜨리고 있어. 이건 경영권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건희나 이재용이 무슨 경영 능력이 있냐고. 지금 아이폰에, 샤오미에, 하웨이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국민의 피땀으로 성장을 했는데 국민에게 보답하기는커녕 베트남 같은 데에서 싼값에 물건 만들려고 욕심부리면서 20몇 조 원씩 우리한테 뜯어먹은 돈으로 베트남에다 공장 짓고 그 돈으로 지네 족벌만 그 부자가 되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 경영권에 결국 경영을 못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요 실제로 지네들이 그러니까 서양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슨 회장 가문이 이렇게 지네들이 대를 이어서 소유하는 재벌 3세라는 게 없대잖아. 주식은 대를 이어 소유할 수 있지만 CEO는 전문 경영인을 쓰는 거지. CEO란 개념 자체가 전문 경영인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 삼성, LG 이런 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 경영인을 쓰지 않고 LG는 전문 경영인을 쓰든가? LG는 전문 경영인을 일부 쓰더라. 좌지간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무능력한 재벌 2, 3세가 계속 경영을 하기 때문에 세계의 추세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 경영의 추세를 못 따라가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 건 첫 번째는 박근혜의 경제정책의 부재, 두 번째는 재벌의 족벌 경영. 이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데 정권하고 재벌하고 언론이 손잡고 삼위일체가 돼서 누구를 비난해요? 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다고 이 개씨발놈들이 진짜. 여기서 씨의 모든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 발을 내려요. 발을 내려서 이 발이 이렇게 땅속에 깊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게 성장한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조카 신발 같은 조카 신발끈으로 주둥이를 꽁꽁. 자, 하여튼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재벌의 족벌 경영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박근혜 경제 리더십의 부재, 그 다음에 이 구시대적인 족벌 경영,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위안부 할머니들이 똘똘 뭉쳐서 위안부 협상을 안 받아들이니까 외교부에서 각계격파하다가 언론에 들킨 사건. 그 얘기 아시죠? 예.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12월 28일 한국 정부의 한일 외교부 협상을, 그러니까 위안부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요 위안부 할머니들 개별로 접촉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배보상 얘기하면서 할머니들 꼬시다가 딱 걸렸어. 언론에 그냥 바로 들통이 난 거잖아요.
정부 위안부 할머니 개별 접촉 정대협 분열 공작이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다라는 뉴스.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싸고 국내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피해자들과의 개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이 단결된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분열 공작이죠.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싸고 국내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피해자들과의 개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쉼터가 아닌 개별적으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찾아 12월 28일 한일 합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11일에도 한 피해자의 서울 시내 자택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안부의 합의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임성란 외교부 1차장을 정대협 쉼터에 조태열 외교부 2차장 차관을 경기도 나눔의 집에 각각 보내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1, 2차관이 단체를 방문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내는 분들에게도 설명하는 것이라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원단체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 당국자는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경우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분, 그 박근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뭐 온 힘을 다 모으면 정신을 분열시키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박근혜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박근혜 번역기가 필요하다고 막 우리나라 진보 청년들 비웃었어. 그게 비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박근혜 정부가 정치라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분열 정치. 분열시키라는 지령이야. 야권을 안철수당과 뭐 2번 당으로 분열시키기. 그 다음에 호남과 영남으로 분열시키기. 호남과 나머지로 분열시키기. 그 다음에 메갈리스? 메가 어쩌고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을 분열시키기. 그 다음에 그 임금 피크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대 간에 분열시키기. 그게 이 1%가 99%를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메갈리안과 그 사태가 소위 이게 여시라는 사태가 있었잖아. 작년 5월에 여성시대 사태를 얘네들이 준비해서 터트린 사건이야. 그게 이제 고도로 공작을 해가지고 결국 여성 혐오 이야기를 막 퍼뜨려서 남녀 대결 구도를 준비하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그게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메갈리아야. 그래서 메갈리아를 여자 일배 이러면서 또 터뜨리는 거야. 여시도 설계였어요. 여시도 설계였고 메갈리아를 띄운 것도 그 요원들이야. 여시 띄웠던 요원들이 메갈리아를 띄웠어. 그래서 걔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 여자 네티즌과 남자 네티즌을 분열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야. 여성 혐오, 그러니까 성대결 구도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 그 다음에 호남과 나머지 지역으로 호남을 고립시키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거. 그 다음에 노인 세대하고 청년 세대를 분열시키는 거. 세대 분열, 성별 분열, 그 다음에 지역 분열. 이게 이제 얘네들이 그 야당 분열. 이게 얘네들의 전술이야. 그래야만 그들이 이기거든. 분열시켜야, 조각조각 국민들을 분열시켜야 단결하지 않기 때문에, 조각조각 분열시켜야 단결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노리는 게, 그런 움직임이다. 근데 말이에요. 오늘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야, 내가 요건 좀 확인된 다음에 할게. 보통 삼성을 비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해봐. 우리가 삼성 비판을 하면 언제나 요원들이 쭉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삼성 비판을 하는데 오늘은 요원들이 안 들어왔었어. 그치? 오늘 없었죠. 즉 어떤 방에도 없었어. 근데 어떤 요원이 나한테, 그러니까 요원이 아니라 어떤 일베가 제보를 했단 말이야, 아까. 쟤네가 이상하게 삼성 비리를 퍼뜨리고 다녀요. 요원들이 지금 이제 그 인터넷 여론조작하는 여론조작단이 삼성 비리를, 삼성의 그 뭐래더라? 삼성에 대한 그 루머, 하여튼 삼성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런 제보가 아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더니만 아까 삼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삼성 얘기가 나오면 그 원래 들어오던 요원들이 싹 빠졌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이 삼성을 또 욕바지로 쓰려는 건가? 뭔가 지금 삼성의 이재용 길들이기인지, 예, 삼성의 이재용 길들이기인지, 욕바지인지, 지금 정부의 노동학법, 지금 이제 그 노조에서,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부했단 말이야. 노사정 대타협을 거부하면서 지금 이제 그 노동호법 통과시키는 게 지금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단 말이야.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며칠 전부터 삼성에 대한 작업이 퍼지고 있어요.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 제보를 내가 확인을 못했단 말이야, 자세히. 근데 오늘 수상한데? 뭐지? 예, 조사 좀 해봅시다. 자, 이 위안부 문제, 아니 조금 아까 그 위안부 얘기 나오니까 요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작업하는 게 보여서 위안부 4시 3분 아니에요, 좀 4시에요. 위안부 얘기할 때는 딱 요원들이 들어오는데 삼성 얘기할 땐 일제히 빠졌어. 이상한데? 수상한데? 좀 더 조사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지금 회의가 끝나셨나? 시민단체 인터뷰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인터뷰 연결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좀 작다. 잠깐만요. 아, 그래요? 아, 됐어요, 예. 됐어요. 제 쪽에서 들리면 돼요. 예. 자,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러게요. 예, 조심하세요. 네, 이젠 그래도 영덕에 안 가시죠? 예, 그럼요. 아, 요즘- 네. 요즘은 지난 서울에 주말에 계시죠? 잠깐 갔다 오긴 했는데, 네, 예, 아,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그 시민 정치마당 네. 지난주에 베스트 5 들어가 볼게요. 진행하시죠. 네, 네. 네. 네,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시민 정치마당이 뽑은 이제 베스트 5인데요. 네. 전국에 190여 개 이제 단체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RSS 이런 곳에 RSS 서비스를 통해서 네. 지난주에는 336개의 글이 수집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추천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SNS상 많이 공유가 된 5개가 나왔는데요. 네. 네, 5번째가 굉장히 끔찍한 소식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를 포함해서 47명을 무더기로 처형을 한 건에 대해서 네. 국제 엠네스티가 성명을 냈고 그것을 번역한 글이 한국 지부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네. 네. 이게 무슨 예. 사태예요? 저도 사실은 이쪽 종교 쪽은 잘 모르는데 이슬람에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다고 하네요. 네. 예, 그 시아파와 수니파에서 수니파가 대다수 80%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가 시아파인데 이 네. 둘의 차이는 제가 보기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격렬합니다. 서로의 이견이. 네. 네. 예,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네. 고 수니파가 정권을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예. 잡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했는데 네. 이제 재판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했다. 음. 그리고 유죄가 선고돼서 처형한 사람 중에서는 이제 시아파의 굉장히 유명한 성직자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림, 예, 이름 좀 어려운데 이름이 이런 좀 분도 어려운? 포함되어 네. 있다고 하고, 어. 그리고 앞으로 또 처형될 사람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이제 친척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는 18살짜리 미성년자도 있는데, 네. 굉장히 고문이나 부당 대우를 당하면서 유죄가 선고가 되고 이제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고 하는 내용의 그 국제 엠네스티의 이제 국제 인권 뉴스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보니까 그거네요. 예. 결국은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 분위기 속에서 네네. 이 시아파가 이 뭐 네. 테러 단체다 이런 명목으로 보니까 이 네네. 쉐이크 님르한 사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해왔던 인물이니까 지금 네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정권 네. 비판 세력을 처형했다는 그런 내용이 네네. 핵심이네요. 네네. 실제로 뭐 시아파가 네. 좀 격렬한 저항 운동을 많이 해온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아파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재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네. 과정에서의 온갖 고문이나 부당 대우가 심지어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끼쳐졌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걸로 지금 국제적인 분쟁으로까지 예상되고 있는 이유가 나라별로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수니파, 예. 그리고 이제 접해 있는 이란은 시아파. 예. 이러니까 이제 그 이란을 그래서 이란에서는 악의축이라고 계속 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뭐 외교 단절 선포까지 내려진 상황이고, 네. 이번에 그 미성년자를 포함한 추가의 이제 처형이 진행이 되면 더 악화가 되겠죠. 근데 작년 한 해만,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 사이만 해도 150만 명을 사형을 했대요. 150만 명? 150, 한 명. 151명. 아, 깜짝이야. 예, 151명을 사형을 했다고 하고, 이게 사형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마당에 정치적 입장 또는 종교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사실 네, 이제 그게 이게 오히려- 어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IS라는 단체가 그 네. 시아파 중에 한 일부잖아요. 그런데 네, 모든 네, 시아파가 IS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어서 처음엔 네. 이슬람 전체가 테러리스트라고 하다가 이제 시아파 네. 수니파가 다르다 이러니까 시아파 전체가 테러리스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각 나라가 지금 테러 방지법이라다가 이런 걸 통해서 정적들을 숙청하는 그런 네. 지금 수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다음 이야기 활용을 넘어갈까요?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뭐 시아파, 수니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복면 네. 쓰면 그렇죠. 문제라고 하니, 예. 그래요. 그 다음이, 네. 저희가, 간밤의 순위와 지금 순위가 바뀌었어요. 근데 네. 지금 순위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 4위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예. 대한 공지사항이 참여연대에 올라왔고, 네. 그 참여연대 1월 20일. 글이, 4위로 올라왔습니다. 네네네. 올해가 용산 참사가 있은 지 이제 7주기가 되는 해인데, 네. 그 당시 진압 책임자인 음. 김석기 당시 청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갔다가 네. 올해의 총선 출마를 하죠. 어디서 출마한대요? 예, 경북 경주시에 역시 총선 경북이구나. 출마하는 걸로 합니다. 여기는 공천만 되면 따놓은 당상인데 아. 지금 현직 의원이 정수성, 네, 그 장성 출신의 네, 군인 출신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양쪽이 네. 이제 공천 경쟁을 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용산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함께 싸워온 단체에게 7주년 추모위원 참가단체 참여와 개인 추모위원 조직, 그리고 그 추모 대회 일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을 요청드린다는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추모위원은 단체 10만 원 이상이고 개인은 1만 원 이상으로 1월 11일, 그러니까 어제까지였네요. 네. 어제까지였는데 뭐 추가 만약에 하실 수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모 대회는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예, 이 2시에 용산 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묘역 추모제가 또 20일 날 있습니다. 네. 추모 주간이 13일부터 쭉 있으니까 네. 이때 뭐 묘역 추모제, 추모 상영회, 촛불 기도회, 그리고 김석기 출마자에 대한 이제 규탄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쭉 날짜별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다음? 그 다음에 3위가 그 서울 KYC에서 낸 자료인데요. 청년 일자리 예산이 2조 원이랍니다. 2조 원.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정리를 하셨어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단체인데 글입니다. 여기서 청년층이 15살부터 29살, 그러니까 15살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15살부터 29살까지를 청년층이라고 하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 원이고,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 작년 2조 원이었는데, 이 글을 오마이뉴스에 썼는데 메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KYC가 이렇게 메인에 올라갔다고 소개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린 게 여기에 RSS로 긁혀져서 지금 추천을 3번째로 많이 받은 건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조 원 어디로 갔을까? 봤더니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가 3,136억 원. 그 내용은 어디로 기사에 나오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기사에 나옵니다. 청년 인턴제가 약 2,361억 원. 청년 해외 진출 지원이 약 1,860억 원, 그리고 청년 취업 아카데미가 359억 원 해서 2조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돈들이 그럼 제대로 쓰였냐 이렇게 보면 취업 성공 패키지가 과연 뭘까? 근데 이게 이제 진로 상담, 교육 훈련, 취업 알선까지 패키지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청년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이나 중장년층,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사실은 청년 지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3천억 원 전부 다는. 근데 갖다 붙여놨고, 근데 또 그 중에 이 전국의 취업을 위한 기술학교들의 상당 부분의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니냐, 무슨 뭐 직업 전문 학교라든가. 네, 여기에 이제 누가 진을 치고 있냐? 사학재단과 연결된 모 이제 정당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직업 학교들을 먹여 살리는 지원금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 청년 인턴제 무려 2,361억 원인데 이게 이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를 위해서 320억 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100억 원대였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420억 원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인턴제는 2,361억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1,941억 원이 어디로 갔냐? 420억 원이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일정 기간 일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을 기업이 받으니까. 근데 이제 1,941억 원이 기금이 따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기업에게 가는 지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턴으로 일을 시키면 지원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턴들이 계속 일을 하냐? 근데 보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중에 85.3%는 결국 다 사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정규직을 전환시켰지만 그 다음에 그게 계속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 기업들은 기업 지원금만 타먹고, 끝나는 거죠. 인턴을 정규직으로 만들지도 않고. 이런 연병, 진짜. 실제로 이제, 그쵸. 하여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냐, 기업 지원금이지, 그 구실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세 번째, 이건 좀 더 가관인데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K무브도 1,860억 원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해외 취업, 해외 인턴, 해외 봉사, 해외 창업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한 해외 취업 실적을 보면 2013년에 207명, 작년에 뭐 327명,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1억만 줘도 1,800명인데, 그쵸?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거기 세부적으로는 아직 뭐 더 알아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1,860억 원의 돈을 써서 기껏해야 해외 취업 실적은 한 해에 200~300명밖에 안 된다. 차라리 돈을 나눠줘! 그러니까요. 예, 이게 나눠 먹기.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청년 취업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지들끼리 장사하는 전부 다 거죠. 나눠 먹은 거네. 기업이나 업체가. 예, 이제 이 소식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청년 예산, 청년 취업 예산 2조 원, 그거는 과연 29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예산인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세 이하 투표 잘 하셔야겠죠. 야, 차라리 2조 원을 잘해. 청년들한테 나눠줘라, 이것들아. 그러니까 와. 그 청년들을 숫자를 세워보면요. 예. 이 15세부터 19세가 325만 명, 그 다음에 20세부터 24세가 355만 명, 그리고 25세부터 29세가 310만 명, 14만 명 정도예요. 다 합치면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근데 이게 5,100만 명이잖아요. 우리가 5,15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1,0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1,000만 명한테 2조 1천억 원을 차라리 나눠주면은 한 사람당 20만 원씩이라도 돌아가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고, 그 1,000만 명에게, 근데 1,000만 명이 우리가 다 실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 중에 취준생도 있고, 예. 어쨌든 취업을 지원해줘야 될 사람은 훨씬 숫자가 적겠죠. 예, 그런 사람들의 지원이 이 2조 원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들이나 일부 기득권에 나눠먹기가 아니라 그냥 정치를 제대로 해야죠. 총선 때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29세 이하. 예. 자, 그 다음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예, 다음. 예. 네네네. 그 다음에 2위입니다. 2위는 신원 사태 발생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베스트 5 여기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신한금융 사태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금융계열사들의 이제 주도권을 놓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조회, 계좌 추적 뭐 이런 게 벌어졌고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들이 진행됐다는 게 확인이 된 거에 더해서 당시 이런 걸 지시했던 랑찬 전 회장의 지시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뭐 3억 원